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나이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예비 시모가 평소에 즐겨 듣는다고 하셨던 이 채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했었지만 더 길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예비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결혼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담동에서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1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어숍을 운영하게 되었던 건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미용하시는 걸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용사가 되고 싶었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고생해줬던 남자친구는 5년 정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왔었어요. 직업이 같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고 가치관이 맞아 오랜 기간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제 얼굴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하시길래 바쁜 시간을 피해 저녁 시간대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지방에서 살고 있다 보니 도착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님한테 신경을 쓰느라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전부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남자친구한테 들었던 터라 저희 헤어숍에서 사용하는 제품 몇 개를 들고 들어갔었죠. 어서 와요.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초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곧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예비 며느리인데 너무 딱딱하게 격식 차리는 것도 불편하잖아. 그나저나 쇼핑백에 들어있는 그건 뭔지 좀 볼 수 있을까? 우리 주려고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아까부터 궁금했었거든. 속 타게 하지 말고 후딱 좀 꺼내 봐봐. 네, 별건 아니고요. 저희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농사일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일숍도 같이 운영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건 푸석해진 머릿결을 정돈해주는 헤어 제품이고요. 이건 거칠어진 손을 정돈해주는 보습 크림이에요. 저희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제일 비싼 제품이에요. 어머, 요즘 한창 바쁜 시기라 시내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비누로 한 번에 다 해결하는데 마침 잘 됐네. 내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었는데 청담동인가 부자들만 산다는 비싼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며? 나는 내 아들이 농사일은 도와주지 않고 가위질 한다고 해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몰라. 남자가 미용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보다시피 우리 가족은 농사꾼 집안이라 하나 있는 아들이 미용한다니까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여자들이나 하는 미용을 저놈이 한다고 했을 때 얘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니까. 그래서 한동안 연락까지 끊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았었어. 그런데 거기 서울에서는 내 아들도 인정받으면서 일을 한다더만 그 말이 사실인감? 아들놈이 원체 말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짝 밑에서 일을 한다며? 아, 네. 저와 같이 일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저희 미용실에서 제일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관리받으려면 길게는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걸요.
여자들이 대부분 미용을 하지만 요즘은 남자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깡촌에서만 살아서 서울은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면 연예인들도 볼 수 있다면서요? 나중에 저희도 연예인 좀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저희 헤어숍에서는 연예인들이 한두 명 정도는 오는데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는 예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서 연예인들은 시간대를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나중에 서울에 오시면 제가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릴게요. 낮에는 바빠서 신경을 못 써드리니 저녁쯤에 오시면 조금은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새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 한번 가보면 안 돼? 나도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언니야, 이미 결혼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다간 결혼도 꿈도 못 꿀 것 같아. 여자는 관리하기 나름인데 지금 날 봐봐. 맨날 밖에서 농사일만 하다 보니 얼굴도 다 타버렸고 머리도 푸석거려서 빗질도 안 될 정도라고. 나도 청담동에서 관리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 새언니, 저 이번에 가게 되면 신경 좀 써줄 수 있어요? 제가 저기 옆 동네에 마음에 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워낙 눈이 높아서 저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이번에 제대로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데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할 수 있게 관리 좀 해주세요. 너는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는 것보단 의사를 찾아가 고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손볼 곳이 한두 군데냐? 잠깐 인사만 하러 온 거예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찍 예약 손님이 잡혀 있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얘기 다 끝났으면 이제 일어나도 되죠? 아버지는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리셨어요?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려는 거야?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너희 아빠가 화가 풀리겠니? 그렇게 말렸는데 네가 결국 미용사가 되겠다고 집 나갔잖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10년이에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결혼할 사람 데려왔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래서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이 사람이랑 단둘이서 살고 싶을 뿐이라고요.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잘했다는 거야?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곤 너 하나밖에 없는데 대를 이어서 농사일을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돼가지고 가이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계집들이나 하는 미용을 왜 남자가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들 전부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거냐?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매형한테 주세요. 제가 언제 그런 거 받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오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예비 시부는 남자친구가 미용을 한다는 걸 심하게 반대했었다고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지간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지낸 지 10년이나 됐다는 말에 좀 충격을 받았었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10년의 세월을 등지고 살았다는 건 저로서도 많이 놀란 상태였었죠. 남자친구는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에 많이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식구들을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방에서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남자친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는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남자친구를 뒤따라 가려는데
손 아래 신우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달라며 명함 하나를 받고 싶어 하길래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 아래 신우는 뭔가 상당히 기대에 찬 눈빛으로 명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엄청난 일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댁 식구들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화를 나눴었죠. 본인도 많이 답답했었는지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관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조만간 서울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자친구랑 의논하면서 결혼식에서까지 얼굴을 붉힐 수는 없지 않냐고 제가 좋게 설득했어요. 본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예비 시댁 집안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죠. 그렇게 약속을 잡고 서울로 올라오게 된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를 이어 나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고 남자친구와 안 좋았던 감정들을 좋게 풀어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한 선택인 것 같았죠.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가 끝이 나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남자친구 집에서 하루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손 아래 신우가 남자친구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손 아래 신우가 제 미용실에 찾아와 관리를 받고 싶다며 남자친구한테 보채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오전 시간에 들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좋게 얘기해 주었어요. 좋은 분위기로 식사를 끝냈는데 얼굴 붉히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락하자 손 아래 신우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지 들떠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예약 일정을 확인한 뒤 오전에 오게 될 예비 시댁 식구들이 관리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그래도 2시간 정도는 예약이 잡혀 있지 않아 그 시간대 남자친구와 제가 예비 시댁 식구들을 관리해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오픈을 함과 동시에 남자친구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헤어숍으로 들어왔어요. 동네 미용실보다 훨씬 큰 규모라서 많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여기저기 구경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시댁 식구들의 후석해진 머리를 서둘러 관리를 해준 뒤 다음 예약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신없이 움직였죠. 그런데 손 아래 신우가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준비한 네일숍을 보더니 자기도 관리 좀 받고 싶다고 하길래 막 출근한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뒤이어 손이 신우와 시모도 네일을 받으셨죠. 시부는 농사일하면 어차피 손이 더러워지는데 뭐하러 하냐고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비 시부는 커트도 받지 않으시고 빨리 가자고 재촉만 하셨어요. 당신 아들한테 커트하는 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부는 헤어숍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많이 불편하셨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셨습니다.
눈치를 보게 된 시모와 신우들은 헤어숍에 더 있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시부의 언성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나중에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손님 관리하는 것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한 번에 기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농사일도 바쁘니 한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약 손님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헤어숍 문 앞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는 연락도 없으셨잖아요.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기용 씨는 잠깐 외출해서 자리에 없거든요. 아들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다. 며칠 전에 관리받고 갔었잖아. 그런데 머릿결도 그렇고 손톱 관리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래서 비싼 돈 주고 이런 곳에 와서 관리 받는 건가 싶더라. 내 딸들도 또 오고 싶다고 하길래 데리고 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시술인가 뭔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단 손님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기 쉬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차례되면 불러주고 먼저 내일부터 받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는데 손님들 기다리는 거 지루해 할까봐 저런 것도 가져다 놓은 거야. 여기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면 될 것 같네. 저거 다 서비스로 나온 거지? 나도 나이를 먹었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처녀 때나 다름없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니까.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받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아주 작정하고 온 거니? 제대로 관리 좀 해주면 좋겠다. 새언니, 저 아예 청담동으로 이사 올까 봐요. 여기 남자들 왜 이렇게 다들 잘생겼어요? 나도 꾸미면 봐줄 만한 얼굴인데 서울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할까 봐요. 그럼 새언니, 미용실에 계속 올 수 있잖아요. 저 이번에 파마랑 염색도 좀 하고 싶은데 아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주세요. 저희가 예약 손님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어드릴 수는 없어요. 미리 연락을 하시고 오셨으면 오늘은 힘들다고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 어머, 손님이 우선인가? 가족이 먼저지. 우리가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힘들게 온 김에 스트레스 좀 풀고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는데 그냥 돌려보낼 건 아니지? 아니면 아예 예약 다 끝나고 마감 시간대 우리 해주면 되겠네. 그때까지 여기서 푹 쉬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되겠네.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예약 손님들부터 빨리 끝내라. 우리는 저기 앉아서 구경도 좀 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미용실 안을 들쑤시고 다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닌 손님들 시술 받고 있는 앞에 앉아서 대놓고 쳐다보기도 하고 서비스로 준비된 음료와 간식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정신없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서둘러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의 상황을 알렸고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저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너무 실망스러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저번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가져왔던 제품들이지? 너무 좋아서 펑펑 쓰다 보니까 벌써 절반 이상 써버렸더라고.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더 챙기면 되지. 뭘 고민해? 가방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많이 쌓아둬봤자 뭐 하겠어? 아끼면 똥 된다는 말 몰라? 우리가 남이야. 이제 한 가족이라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거나 다름없는 거다. 한 번 오는 거 힘드니까 이왕 온 김에 가방에 넣어갈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가져가라. 엄마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 헤어드라이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게 무슨 태풍이 오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건 하루 종일 말려야 하는데 저번에 사용해보니까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마르더구만. 아유, 세상에. 무슨 제품들이 이렇게나 많아. 죄다 영어로 쓰여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에 뿌리고 헹구면 다 좋은 거겠지. 엄마 가방 안에 봐봐라. 저기에 있던 빵이랑 음료수인데 우리 동네에 있던 빵집빵이랑 맛이 차원이 다르더라.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터질 정도로 구겨 넣어라. 그래야 후회 없어. 엄마, 나 여기에 있는 네일 제품들 챙겨도 되는 거지?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 정말 많은 것 같아. 이제야 나도 빛을 좀 보는 것 같아. 남자들이 막 고백하면 어쩌지? 나 꽤 눈 높은데 서울 사람 아니면 이제 남자로도 안 보일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언제 시술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직 멀었나?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가방에 집어넣은 물건들 전부 제자리로 다시 올려놓지 못해?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민폐라고. 엄마는 내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요? 내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가족이면 서로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돈 많고 잘 사는 집안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나저나 상견례는 언제 할 거니?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 생각에는 7월쯤에 후딱 해치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세상에. 먹던 음료수를 머리에 쏟아 뿌렸네. 시모는 빵과 음료수를 먹으면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시술을 받고 있던 손님의 머리에 음료수를 쏟아 부었고 화가 난 손님은 예비 시모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시모는 미용실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다시 머리 감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려 더 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저희 헤어숍 단골이셨던 분이시라 시끄러워도 참고 계셨는데 음료수를 머리에 엎어버리면서 결국 화가 터지고 말았던 거죠. 저와 남자친구는 죄송하다며 그날 받게 될 시술에 대한 금액은 받지 않겠다며 최대한 진정을 시켜드렸어요. 여기가 얼마짜리 미용실인데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음료수 좀 쏟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머리 감고 다시 말리면 되는 거잖아. 돈은 내놓고 가시오. 내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머리채 잡아 뽑기 전에 돈은 내놓고 가야 할 거요. 내가 그쪽 얼굴 익혔어. 제 머리에 음료수 쏟으셨으면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옷까지 전부 물들어 버렸잖아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걸치고 있는 재킷만 500만 원이 넘는 거라고요. 원장님, 저 오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먼저 가볼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다 변상해 드릴 테니 일단 화부터 가라앉히세요. 세영씨, 손님 저쪽으로 모시고 가서 다시 관리해 드리고 재킷은 서둘러 세탁소에 맡기세요. 엄마, 이제 자리 났다. 우리가 앉으면 될 것 같아. 세언니, 저 먼저 앉을게요. 조만간 소개팅 한번 할 거거든요. 신경 좀 팍팍 써주세요. 아래 신우는 사태 파악을 못했고 해맑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 예비시댁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난처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전혀 미동조차 없었어요. 지금의 사태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힐 방법은 예비시댁 식구들을 최대한 좋게 해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께 일단 최대한 맞춰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예비시댁 집안 사람들의 성격을 봤을 때 그냥 나가라고 하면 순순히 말을 따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저와 함께한 남자친구를 봐서 저는 폭발할 것만 같았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온갖 비싼 것들만 골라서 몇 시간에 걸쳐서 시술을 받은 예비시댁 식구들은 마음에 들었는지 흡족해하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하는 걸 얻은 그 사람들은 볼 일이 다 끝났는지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남자친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용을 하셨으면 돈을 내셔야죠. 설마 그냥 가시려는 거예요? 손님께서 결제하실 금액은 세 분 해서 총 450만 원입니다. 할부로 하시면 6개월까지 무이자가 되거든요. 아니면 일시불로 하시겠어요? 그리고 손님들 제품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총 600만 원 결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결제를 해주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아들, 지금 나를 손님 취급하는 거니? 고장 몇 푼 가지고 돈 받으려는 건 아니지? 얘 새아가, 내 아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이상한 말을 계속 하는데 예비 며느리 너도 내가 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런 걸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우리 이제 그만 가봐도 되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이야?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사이가 될 텐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감정 상하게 하겠어? 새언니, 나 며칠 뒤에 또 와도 되는 거죠?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냥 나 여기서 살까? 엄마, 나 봐봐. 이게 뭔 줄 알아? 100만 원이나 하는 무지개 옴브레 머리래. 나 이제 농사일 때려치우고 청담동에서 살고 싶은데 여기 집 좀 알아봐주면 안 될까? 오늘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볼 남자들 꽤 될 것 같지? 오빠, 나 괜찮은 것 같아? 기웅 씨 말처럼 시술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를 해 주셔야 되세요. 저번에는 간단하게 해드린 거라 돈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돈을 주셔야 저희 직원들 월급도 주고 미용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고생한 만큼의 대가는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방에 넣으신 제품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푼 하는 제품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면 운영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거든요. 제품을 꼭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돈을 지불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가족이 된다 해도 기본적인 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애미인 나한테 감히 돈을 달라는 거야? 예비 며느리?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못하니?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확정 지었나요?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걸요. 아무리 기웅 씨와 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지만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오늘부로 저희는 그만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기웅 씨가 오늘 어디 다녀왔는 줄 알아요?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에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타이밍이라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더 이상 기웅 씨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오늘부로 헤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도 인연을 만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이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결제를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을 부를까요? 어머,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돈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해줄 것처럼 했으면서 갑자기 돈을 달라면 저희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 오빠랑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너무 받아먹기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그동안 많이 벌었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하여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엄마, 빨리 결제해주고 그냥 가자. 내가 무료 봉사하는 핫바지로 보여요? 다음 손님들도 받아야 하니까 당장 시술비 450만 원 결제해주고 다음부터는 동네 미장원이나 알아보세요. 아유, 그러지 말고 오늘만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 다음부터는 오지 않을 테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카드가 어디 있겠어? 여기 올 차비만 가지고 왔지. 아들한테 용돈 받아서 내려갈 생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그리고 기웅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이 문제를 예비 시부에게 알리자 전화를 바꿔달라며 난리를 치게 되었고 시모와 신우들은 벌벌 떨면서 시부의 목소리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결혼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좀 더 미용 일에 집중을 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었어요. 자신의 꿈을 더 펼치고 싶어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시댁 집안과 이런 마찰이 계속 생길 거고 앞날의 지장을 받게 될 것 같아 서로가 갈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저희는 천천히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확실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행동을 보여주게 된 거였어요. 예비 시부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에 예비 손이 신우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포기한 얼굴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450만 원을 결제하자 갑자기 폭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뼈도 못 추린다면서 집으로 돌아가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떨구었지만 이건 남자친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저희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거고 남자친구가 좀 더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어수선했던 날들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비 시모였던 분이 저희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안 좋은 얼굴로 들어오시길래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남자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첫째 딸이 둘째 아들은 농사일에 관심도 없는데 그만 땅을 자기 남편한테 넘겨달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었나 봐요. 농사일을 더 이상 운영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아버님은 결국 땅을 사위한테 넘겨주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첫째 딸과 결혼하고 언제나 한결같았던 모습을 보여주던 사위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버님이 땅을 넘겨주는 순간 가족들 몰래 땅을 전부 헐값에 처분했고 그 돈을 들고 잠적해버린 상태였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상황 속에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지만 이미 핸드폰 번호를 바꾼 상태였죠. 저도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찾아오신 거였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저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물어보셨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연락처와 이사간 곳이 어디인지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앞날을 막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었죠. 제가 알고 있는데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자 예비 시모였던 분은 한바탕 난리를 치시다가 경찰의 제재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나중에 제가 그 사람한테 따로 집안 사정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집안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거였죠.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결혼을 했다면 앞으로의 제 삶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래서 배우자만 보는 게 아닌 집안 사람들까지 전부 다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오늘 하루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유부녀입니다. 올라오는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사연도 여기에 올라올 만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전해봅니다. 결혼을 하면서 다른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라면 바로 시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죠. 저는 시어머니의 민낯을 본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온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족과 교류가 많지 않았고 남편 역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방학이 되어서도 집에 내려가지 않고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고, 연애를 할 때도 가족들과 통화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남편의 가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렇게 무려 10년 동안의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중간중간 남편은 저희 가족을 보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의 가족을 보지는 못했었어요. 한번 명절에 남편에게 한우 세트를 들려 보냈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시댁 쪽에서 저를 궁금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것이 지금 사태의 시초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연애 10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전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홀 시어머니와 형, 여동생이 있는데 처음 시댁 식구들을 보는 자리에는 시어머니만 만날 수 있었어요. 다들 바쁘다며 못 오게 되었다는 소리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넘어갔었죠. 여차저차 상견례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양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례허식 없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직업을 봤을 때에는 시어머니께서 약간 욕심을 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먼저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자는 말을 듣고 괜찮은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 시어머니의 속셈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의 고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결혼 후 시어머니는 원래 살고 계시던 지역에서 사셨고 저희 역시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따로 만나거나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의 형과 여동생도 명절이 아니고서야 볼 일이 거의 없었고 남편도 가족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려 결혼 5년 차까지 별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지나고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은 시어머니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믿을 만한 의사가 없다며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살면서 당분간 치료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나고서까지 시댁과는 별 트러블 없이 지내왔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근처 다른 곳에 집을 알아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과 상의를 해보니 남편은 뭔가 똘똘한 느낌이더라고요.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하겠냐는 남편의 말에 그때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시어머니와 연락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아주버님과 아가씨 역시 시어머님과 자주 만나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아프기까지 하니 외로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머님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저희 지역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난 며칠 후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집은 알아보고 계세요? 응, 주연아. 너희 집 근처로 알아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네.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 싶기도 하고. 네? 거기서요? 어머님, 거기서 여기까지 차로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다친 발로는 무리세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집이 구해지질 않네. 나중에 매물이 나오면 그때 갈까 싶다.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어쩔 수 없지. 지낼 곳이 없는데 막무가내로 갈 수도 없고.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고로 인해 시어머니의 다리 상태는 좋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곳은 마땅치 않았는데요.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결국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극구 반대를 하셨지만 저와 남편이 계속해 이야기를 하니 마지못해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일까요? 어머님의 태도는 전과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단순하게 같이 살다 보니 느끼는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간중간 이상한 말을 꺼내 오시기도 했지만 그냥 착각한 것이라 생각을 했죠. 결혼 5년 동안에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작스럽게 태도가 바뀌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시어머니의 태도에 크게 대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예, 너 내일 나 병원 진료보는 거 알지? 늦지 않게 1시간 전에 출발하자. 네? 아, 어머님, 저 내일 일을 뺄 수가 없어요.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지. 죄송하지만 내일은 어머님 혼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이 다리로 어떻게 혼자 가? 그럼 진료 미룰 테니 너 시간 될 때 가자꾸나. 어느 순간 어머님은 저를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휴일을 제외하고는 일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욱 불편했죠. 심지어 시간을 맞춰 어머님과 외출을 하게 되는 날에는 시어머니는 지갑을 전혀 들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따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제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싶었답니다. 예, 나 나가 있을 테니까 계산하고 나오렴. 아, 그리고 요즘 애비 얼굴 보니까 헬스케졌더라. 아들 먹을 것도 넉넉하게 포장해달라고 했으니 그것도 가져와. 어머님, 저녁에 먹을 거 있어요. 포장 안 하셔도 되는데. 예, 넌 이게 아깝니? 돈 번다고 유세하는 거야 뭐야? 아니 부잣집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배포가 pen댕이네. 네?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집 지역 유지라며. 난 그것도 모르고. 아, 어쨌든 계산하고 나와라.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무관심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제 앞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죠. 저는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때까지만 참아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몇 달간의 치료를 마치고 다시 원래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속으로는 시원한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 티를 낼 순 없었죠.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깨져버린 것은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했던 시어머니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수익률이 높았는지 저희에게도 큰 돈을 벌었다며 종종 자랑을 하셨죠. 예, 주연아, 니네 집 지역 유지라고 했지? 그 지역 유지하려면 얼마나 뼈 빠지게 남의 비 맞히겠니? 니네 엄마 아빠도 참 힘들게 사셨겠다. 원래 뭐가 없으면 몸에 고생을 하는 거야. 이것 봐. 나는 젊었을 때 벌었던 돈들로 투자해서 이렇게 먹고 살잖니. 너희 부모님도 이제 남의 비 맞춰서 사시지 마시고 투자하시라고 해. 엄마, 제발 말은 제대로 해. 엄마 지금 투기하는 거야, 투기. 그게 정말 투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장인 장모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셔.
도대체 창피하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니?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다 남의 뒤 봐주고 큰 자리 얻고 그랬어. 어머님, 저희 부모님 그렇게 사신 거 아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이 상하네요. 무슨 이런 이야기로 속이 상해? 너도 별나다 정말. 어머님은 종종 이상한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기도 했지만 남편이 그럴 때마다 어머님을 나무랐고 저 역시 참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듯 이야기를 마무리하셨고 저희 역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싶어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답니다. 시어머니의 투자는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집에는 전에 없었던 명품 가방이며 옷들, 신발, 보석 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시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새롭게 생긴 물건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말이라도 꺼내는 순간 바로 머리가 아파할 것 같아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자금줄이 튼튼해지면서 집을 나갔던 아주버님과 아가씨도 다시 어머님 댁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동안 신경도 안 쓰던 두 사람이 갑자기 시어머님 댁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놀랐는데 두 사람은 어머님보다는 어머님 돈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바로 느껴졌지만 어머님은 이제야 자식들이 정신을 차렸다며 자신이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을 하셨죠. 그래도 남편의 다른 형제들이 시어머님 곁에 있으니 이제는 한결 나아지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님의 태도는 그 이후 더욱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때 이후로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는 용돈이란 걸 요구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달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답니다. 내 친구들 며느리들 보니까 말이야. 매달 만날 때마다 용돈을 쥐어준다고 하더라. 넌 네 남편 민수 친구 성준이 알지? 걔 며느리는 의사라서 아프면 바로 가서 치료받고 주기적으로 영양제도 보내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아이고, 난 뭔 복을 갖고 있나 몰라. 어머님, 용돈을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니, 넌 지금까지 뭔 이야기를 들은 거니?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지어주는 거라고. 너 돈도 많은데 왜 허락을 받아? 어머님, 이제 아이도 갖고 미래도 생각해야죠. 지금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잖아요. 용돈 필요하시면 남편과 상의해 볼게요. 에휴, 넌 말이 안 통하네. 됐다. 엎드려 절받기 그만할란다. 시모는 어떻게든 저에게 용돈뿐만 아니라 틈틈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의아했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양가 지원 없이 집을 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직까지는 월급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생각한다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금전적 요구로 점점 의문은 커지기 시작했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저는 점점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주버님과 아가씨도 함께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전화 한 통도 없었던 아가씨가 갑자기 전화가 와 나갔을 때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밥은 먹었어요? 오빠는 여기 온 거 알고 있어요? 아, 언니?
오빠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언니 보러 온 거예요. 잠시 시간 괜찮아요? 아니, 이런저런 할 이야기도 있고. 아, 그럼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시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요? 아, 그게 말이죠. 언니, 저 엄마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네? 아니, 왜요? 잘 지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엄마랑 맞지도 않고 괜히 합가하겠다고 집도 정리하고 왔는데. 언니, 혹시 저 1년만 살 집 마련해주면 안 돼요? 제가요? 아니, 오빠한테도 아니고 거기다가 저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에이, 언니 그만한 능력 있잖아요. 오빠한테 말했다가는 저 당장 내쫓길 거예요. 언니, 오빠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가씨의 황당한 요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저는 밑도 끝도 없이 요구하는 시댁 식구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도와줄 수는 없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도 어머님은 냉장고를 사달라, 텔레비전이 고장났다, 차가 말을 안 듣는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어요. 그때마다 혹시나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냐며 물어보면 자신에게는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댁 식구들이 내가 만만하니 이러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고 남편은 크게 분노하여 그 길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엄포를 두고 돌아온 남편은 이제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말라며 핸드폰도 모두 차단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에 큰일이 생기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투자가 사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만 것이죠. 시어머니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모두 날리게 되었고 시어머니, 아주버님, 아가씨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을 당분간 받아주기로 했어요. 집으로 들어온 시댁 식구들은 며칠 동안 기가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조용히 지내는 시간은 단 며칠도 되지 않았지만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집을 구할 생각이 없는지 집을 알아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때 당시 일로 이른 새벽부터 자정까지 바빴기 때문에 집안일에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 자주 마주쳐야 하는 건 저였어요. 남편 없이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아가씨와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시어머님은 당당하게 방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너 이제 나랑 방 바꿔야 하지 않겠니? 생각해보니 내가 우더른인데 어떻게 작은 방에서 지내게 할 생각을 하니? 제대로 된 며느리라면 이런 생각 없이 먼저 방을 바꿔줬을 텐데. 네가 생각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원래 어른이 오시면 큰 방을 내어드리는 거야. 이제 우린 여기서 살아야 할 것 같으니 니네가 작은 방에서 생활하렴. 집은 뭐 바꿀 건 없으니까 내일 당장 정리하자.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님,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가실 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지내시다가 가시는 게 나아요. 아니, 언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예의 없이 해요? 아니,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언니네 엄마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그래, 재수씨. 그러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역시 있는 집 자식은 다른가? 우리가 사기 좀 당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에요, 아주버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머, 얘들아. 주연이 좀 봐라.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 너희도 봤지? 예전부터 이러더라. 내가 뭔 말을 하면 아니라고만 하고 온통 내 말만을 무시하니 이렇게 참아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정말. 엄마, 신경 쓰지 마. 언니, 엄마 좀 잘 챙겨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언니 욕해요. 아가씨,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너무한 건 어머님이세요. 아니, 재수씨, 너무하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태도예요? 한바탕 난리가 나던 그때 일찍 일을 마친 남편이 들어왔어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보고 남편은 저를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상황이 불편한 건 알겠지만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오셨잖아.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줘. 당신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휴, 됐다. 그만 얘기하자. 뭘 그만 얘기해. 너무한 건 당신네 식구들이야.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안방까지 차지하겠다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하자고.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까지 저에게 나무라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밖에 있었던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지 그날 이후부터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부풀려서 남편에게 전달했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집안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고 시모의 태도는 점점 더 당당해져 갔습니다. 예, 너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요, 어머니? 아니, 무슨 말이 많니? 가자면 가는 거지. 이따가 출발할 테니까 차 좀 대기시켜놔. 시모는 점점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버는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날도 시모는 자신이 원하는 옷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시모는 거리낌 없이 비싼 브랜드 옷들을 고르기 시작했죠.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주연아. 엄마는 괜찮다니까. 아휴, 우리 며느리 열심히 번 돈을 어떻게 쓰니? 어머, 모녀새인 줄 알았는데 고부간이셨구나. 너무 다정하셔서 모녀신 줄 알았어요. 그죠? 저희가 사이가 정말 좋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월급 때마다 제 옷 사주겠다며 난리네요. 어머, 행복하시겠다.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렇게 시모는 저에게는 막대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추켜 세우며 제가 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할 거란 걸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엄청난 쇼핑을 하고 돌아오던 때 오랜만에 기분이 좋다며 시모는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하자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시모는 며느리가 밥을 사주겠다며 이야기를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왔다는 말을 크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밥만 먹고 가야겠다 생각했던 저는 실수로 시모의 패딩에 물을 쏟고 말았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던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도 별말이 없었던 시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폭언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아니, 거기서 어떻게 물을 쏟니? 너 이 옷을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내가 거기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물 쏟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너 때문에. 아, 어머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다른 거 아니고 물을 쏟은 거라 마르면 괜찮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물 때문에 얼룩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똑같은 거 사올 자신 있어? 참나 됐고. 이거 어차피 단종돼서 구하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옷으로 내일 사와. 네, 알겠어요. 어떤 건지 말해주세요. 자, 이거니까 내일 가서 당장 사와. 어머님, 이건 900만 원이잖아요. 9만 원짜리 패딩에 물 쏟았다고 어떻게 900만 원 모피를 사라고 하세요? 예, 나한테는 이 패딩이 900만 원짜리야. 니까짓 게 뭐란다고 그깟 판매 금액으로 이야기를 해? 네가 잘못해놓고 지금 그딴 소리가 나와? 아니, 그래도 어머니. 역시 넌 알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구나. 시애미가 하라면 할 것이지. 시어머니가 난동을 피우던 그 순간 욕실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열린 문으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정 아버지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저보다 더 놀란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아빠를 보니 아빠는 당장이라도 집을 뒤엎을 것 같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빠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다가 해명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사돈.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그것보다 이게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순간 화가 나서. 사부인, 지금까지 제 딸을 이렇게 대하신 겁니까? 그때 저와 나눈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네요. 저희가 약속한 건 없던 일로 하시죠. 아이고, 사돈어른,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해를 하는 겁니까? 애지중지 키운 딸을 보내놓았더니. 주연아, 가자.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 시모는 아빠의 옷을 잡고 계속해서 오해하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저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남편은 바로 친정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고 나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남편이 도착하고 나서 저희 둘을 앉히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죠. 사실 몇 년 전 사부인께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사부인은 지금 당장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너희와 합가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단다. 그때 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면 불편하진 않을까 싶어 사부인에게 1억을 빌려주었지. 그 후로 사부인은 몇 번 나와 너희 엄마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면서 자금을 지원해주길 바랬다. 난 주연이 네가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거라 생각을 하고 빌려준 것이었지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을 줄이야. 아버님,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미안하지만 주연이와 헤어져 주게. 그리고 사돈과 이야기를 했던 자금은 앞으로 더 이상은 없을 걸세. 아버님, 그럴 수 없어요. 주연이와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키웠던 딸이야. 결혼을 할 때도 자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다른 것보다 내 딸 편이 되어주라고. 주연이가 그 모진 일을 당할 때 자네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겨우 물을 쏟은 것으로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당했는데 그런 집안에 어떻게 다시 내 딸을 보내라는 건가? 자네 딸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더 이상 자네와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네. 이만 돌아가. 남편은 아빠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고, 아빠는 저에게 나머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원래 결혼 자금으로 제가 어릴 적부터 모아둔 돈을 결혼을 할 때 모두 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디선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이 지역 유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계속해서 돈이 없다며 찾아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아빠는 한 번만 시어머니를 도와주기로 하셨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께 자금을 받으러 갔던 시기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부잣집 며느리라 칭하기 시작했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를 의아해하기만 했던 거고요. 처음에 수월하게 필요한 돈을 받고 나니 시어머니는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면 친정 식구들이 마음이 약해져 자신에게 더 자금을 줄 것이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빠 역시 시어머니의 욕심을 아셨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 피해가 저에게 갈 것이라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날 직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이날 일 전에도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지내고 있는다며 돈이 없어 이사를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로 아빠에게 말을 꺼내 오셨다고 해요. 고민을 하던 아빠는 시어머니가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직접 하기 위해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게 되신 거였습니다. 집으로 찾아갔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갔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와 저에게 폭언을 하며 과도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 시어머니는 놀라 쓰러지면서 그 충격에 입이 돌아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저에게 냉정하다며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짐하게 되었어요. 냉정하게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정리를 했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왔지만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폭언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가 어떤 날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연락은 그날 이후로 답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빌려준 자금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청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민사로 진행된 사건은 결국 배상 판결이 났고 시어머니는 이 돈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저희 집을 찾아왔고 시댁 식구들과 절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자신의 어머님의 빚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와 약속한 건 역시 시어머니 당신이 직접 돈을 갚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모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후 처음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 속내를 알지 못했던 거라 생각이 든답니다. 만약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 대해서 알았다면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네요. 아마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으니 각자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5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던 것이겠죠. 지금은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색이라는 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직장인입니다. 40대가 되어서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뒤늦게 온 행복을 지금은 천천히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늦은 결혼을 하셨고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고민이 될 수 있었던 형편이었지만 제가 태어나고 나서 금전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았지만 사랑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옥탑방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근근히 일용직으로 생활을 하셨고 저는 그나마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쉴 틈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장학금을 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학교를 다니고 난 후에 저는 바로 취업을 준비했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후에도 생계 때문에 쉴 틈 없이 일을 했고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왔는지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늘 저를 따라다니던 우울증은 30대가 되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더욱 심해졌죠. 회사도 그만두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집에서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릴 적부터 친하던 친구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억지로 끌고 갔던 곳이 바로 다도 동호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친구분이랑 오셨죠? 그때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친구분이 안 오셨나 봐요. 아, 네. 그때 그냥 친구는 저 끌고 온 거라서 앞으로는 안 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 됐네요. 혹시 점심 같이 하실 분 없으시면 저랑 점심 드실래요? 아니요. 전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요. 이거 끝나고 집에 가려고요. 아, 제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혼자라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요. 배도 너무 고프고 그냥 혼자 먹기는 싫은데 오늘만 같이 드셔주시면 안 되나요? 네? 혼자 드세요. 저는 불편해서. 아, 계속 말 안 시키겠습니다. 밥도 제가 살게요. 같이 가시죠.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남편은 저에게 다짜고짜 밥을 같이 먹자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뭔 수작을 부리려고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주연 씨라고 했죠? 저도 현자가 들어가는데 한자로 무슨 현이에요? 저는 어질현이에요. 엄마가 어진 마음을 가지라고 어질현으로 한자를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어질지가 않아서 여기 다도 동호회 오게 되었어요. 어질기는커녕 마음이 정말 어지러워서요. 네?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아, 제가 너무 마구잡이로 말했죠? 주연 씨는 다도 동호회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친구가 여기 추천해줬어요. 마음 다스리는 데에는 다도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해서. 아, 그렇군요. 저도 여기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사실 꽤 오래 우울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거의 방 안에만 있다가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바꿔보자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연 씨도 만나고 잘한 것 같네요. 아, 저도요. 저도 우울증이 있어서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오, 우리 약간 비슷한 성향인가 봐요. 잘 통할 것 같은데요? 그 뒤로도 남편과 여러 번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우리 둘은 서로 정말 잘 맞았어요. 성향도 비슷하지만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도 비슷하다 보니 이야기가 잘 통했죠. 남편에게 점점 호감이 생겼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남편을 만나는 것은 욕심이라 생각해 거절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남편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힘들었겠다며 자신의 우울은 기고만장한 행동이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어요. 저희는 서로 의지를 하면서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취업도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 역시 우울증으로 그만두었던 직장을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잘 지냈었죠. 그러다 남편은 저에게 평생 함께할 것을 고백했지만 저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선뜻 받아주지 못했답니다. 주연아,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그냥 옆에만 있어줘. 오빠,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 오빠는 내 배경 다 알고 있잖아. 오빠랑 나랑은 서로 다른 사람이야. 그걸 내가 잊고 있었어. 우리 집에서 반대할까봐 그래?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천륜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오빠, 우리 더 이상 서로 상처 주기 전에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남편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욕심이라 생각을 했고 헤어짐을 고했었어요. 저의 냉정함에 남편은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고 결국 일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현이 엄마입니다. 종현이랑 만나는 분 맞으시죠? 종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네요. 아, 그런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더 이상 자신이 없어서 헤어짐을 먼저 고했어요. 아니에요. 죄송할 거 없어요. 혹시 결혼을 반대할까봐 그런 거라면 전혀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돼요. 아, 혹시 종현 씨한테 아직 못 들으셔서 그러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종현이가 꼭 결혼을 해야겠다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줬어요. 우리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종현이랑 헤어지지만 말아줘요. 종현이 그동안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종현이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없었는데 주현 씨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결혼을 허락할 수 있어요.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남편을 만날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사실 상황 때문에 헤어지려고 했던 것이라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남편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다시 만난 남편은 그새 살이 10kg나 빠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헤어짐을 고하게 된 이유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배경 때문이었죠.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남편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여유롭게 살았고 한 번도 금전적인 고민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살면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다고 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오손도손 모여있는 가족들이 너무 부러웠어. 엄마 아빠는 정말 바쁘셨거든. 매번 학교에서 돌아오면 맞이해주는 사람은 이모님이셨어. 밥도 이모님이 다 챙겨주셨는데 정작 나는 잠이 들 때까지도 엄마 아빠를 못 보고 잤던 날이 많았지. 그렇게 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외로움이 커지더라고. 그렇구나. 오빠도 크면서 힘들었겠다. 엄마 아빠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다 생각은 들지만 어릴 적 그 외로움이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 그게 다 풀리지 않으니 우울증이 생겼었나 봐. 그래도 주연이 만나고는 이게 싹 없어지니까 정말 신기해. 남편의 풀리지 않았던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부모님도 계속 남편의 곁에 있었지만 남편은 점점 더 깊숙이 숨어버렸고 더 심각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도동호회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보고서는 웬일인지 딱 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꼭 한번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대화를 나눠보니 자신과 비슷하다는 걸 알고서는 마음이 더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얘기를 시부모님에게 하니 시부모님 역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했었던 것이죠. 종현이가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주연이 너 만나고서는 정말 말도 많이 하고 활발해졌어. 다른 이야기는 그대로지만 네 얘기할 때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다 주연이 덕분이야. 저도 종현 씨 만나고서는 많이 밝아졌어요. 종현 씨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 다른 거 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우리 종현이 이렇게 밝아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해라. 처음에는 잘 사는 집안이라는 편견에 휩싸여 저는 결혼을 거부했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무엇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셨고 저에게도 편견 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시부모님께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한 번의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는데 결혼을 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도 결혼에 뜻이 없어서 늦게 결혼을 하게 된 거라 동생이 먼저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죠. 그런데 첫 식사 자리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예전에 살았던 옥탑방 건물주의 딸이 있었어요. 언니? 옥탑방에 살던 언니 맞죠? 어떻게 여기에? 혹시 우리 아주버님이랑 결혼한다는 분이 언니야? 재수씨, 주연이 아세요? 아, 그 옥탑방에 살던, 어릴 때 살던 집 주인 따님이야.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아주버님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아는 사이라니 진짜 세상 좁긴 좁네. 오랜만에 만난 회포는 이따가 풀고 일단 식사 먼저 해요. 저도 많이 놀랐지만 동서도 정말 많이 놀란 듯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집은 정말 내로라 하는 잘 사는 집안이었고 저는 옥탑방에서도 근근히 생활하는 집안 딸이었기 때문이었죠. 식사 내내 동서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도 저를 엄청 챙겨주시고 남편도 저에게 눈을 떼지 않고 챙겨주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부족한 거 있으면 더 가지고 올게.
가볍게 마실 거 줄까? 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 아가. 맛은 좀 어때?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고.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다. 여기가 괜찮다고 해서 온 거긴 한데. 네, 너무 맛있어요. 맛도 좋고 분위기도 정말 좋네요. 어머, 좋다니 다행이다. 체하지 않게 천천히 많이 먹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정연이한테 얘기하고. 시어머님과 남편은 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불편하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동서는 그런 상황이 불편했는지 약간의 짜증 섞인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아니,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두 분이서 꽁냥꽁냥 하는 걸 봐야 되나요? 아, 재수씨, 불편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혼이라 그렇지. 조금만 이해해줘요. 예, 너넨 좀 서로 좀 챙겨봐라. 아주 남처럼 그러는 게 어디 있니? 당신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은 뭐 언제 나한테 살갑게 챙겨주기나 해봤어? 아주버님 좀 보고 배워. 식사 자리에서 시동생과 동서는 사이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결혼을 한 지 좀 지났으니 그럴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예요, 언니. 어떻게 우리 아주버님이랑 만난 거예요? 아, 동호회에서 만나게 됐어. 아,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된 건데요? 결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 뭐.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 아니, 언니네 집 사정 시부모님이 다 아세요? 아시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아니, 언니네 집 말고서도 시부모님이 허락을 해 주셨다고요? 다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언니네 집 엄청 힘든 거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에 참석할 친척들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예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데? 설마 아주버님이 그런 것까지 다 해주신다고 한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내 사정 다 아시고 어떻게 자랐는지도 다 아셔. 그리고 그거 다 아시는데 허락해 주신 거고.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언니, 무슨 아주버님 약점 잡았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할 거면 전화 끊자. 아니, 궁금해서 그러죠.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서는 다짜고짜 전화를 하고서는 어떻게 그 사정에 결혼을 하고 허락을 받을 수 있냐며 따지듯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냥 내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죠. 나중에 동서에게서 전화가 온 것을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니 동서의 태도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식사 후고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었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사실 재수씨 결혼을 할 때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거든. 왜? 동서네도 괜찮은 집안이고 동서도 괜찮지 않나? 맞아. 괜찮은 집안이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는 내키지 않으셨나 봐. 그래서 반대를 좀 했었어. 아, 그렇구나. 난 나를 받아주셔서 동서는 만사오케이로 결혼했을 줄 알았어. 당신은 특별하니까. 나한테 특별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걸 아신 거고. 글쎄, 나도 모르겠지만 재수 씨는 저쪽 집안에서
먼저 결혼을 서둘러서 그런 건지 반대를 좀 하셨던 모양이더라고. 예단이나 이런 것도 좀 깐깐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다 해오겠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으셨다고 하면서 허락을 해 주셨지.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은 동서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셨고, 생각했던 기준보다 더 깐깐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동서는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부모님도 동서를 받아주었지만,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는지 제가 시부모님에게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신경이 쓰일 수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 동서와도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동서는 저에게 남편의 약점을 잡아 결혼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아주버님,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주연 언니가 무슨 약점을 잡았길래 결혼 결심하신 거예요? 에이, 재수씨, 약점이라뇨. 제가 주연이 엄청 쫓아다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저 그때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었을 때 그거다 주연이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런 건데. 아,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동서, 내가 약점 잡은 건 없어. 아니,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 있어요? 분명 뭔가 잡힌 것 같은데? 주연 언니가 예전부터 보기보다 독해가지고 그런 거 잘 잡거든요. 재수씨, 그런 거 아니라니까. 거기다가 주연 언니가 아니고 형님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아, 아주버님, 저는 그냥 아는 사이라서. 아무리 아는 사이여도 약간 불편하네요. 남편은 동서의 이런 태도를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불편하다고 표현을 해주니 마음속으로 고마움이 있었죠. 동서는 매번 식사 자리 때마다 저에 대해서 비꼬고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옥탑방에 살았을 때 얘기를 하면서 저의 배경에 대해서 동의 없이 말을 하기도 했죠. 아주버님, 그거 아세요? 형님, 저희 집 옥탑방에 살 때요. 그때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우산 살 돈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우산 하나만 빌려달라고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추억이야. 그렇죠, 형님? 아, 그러네. 그때 그런 일도 있었네. 그건 말고도 많죠. 옥탑방 월세도 모자라가지고 온 적도 있었잖아요. 재수씨,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겠어요. 딴 얘기도 많은데 굳이 왜? 왜요? 이거 다 추억이고 옛날 일인데요? 저랑 형님이 같이 가지고 있던 추억인데 얘기할 수 있죠 뭐. 동서는 마치 눈치가 없는 것처럼 저의 어릴 적 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의 과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민망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을 하던 저 대신에 화를 내준 건 남편이었답니다. 동서에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며 말을 하고는 제 손을 이끌고 나와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주연아, 미안해.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봐 걱정되네. 오빠, 괜찮아.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상처 안 입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재수씨가 정말 심하네. 그치? 눈치가 없는 건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다음에 언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없던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단순히 자신이 결혼할 때 하는 다른 시부모님의 태도에 조금은 의가 상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동서는 종종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더더군다나 심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우연히 카페에 들어가서 동서와 동서의 지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저는 기분 나쁜 행동을 봐야 했습니다. 어머, 형님, 어떻게 이 동네까지 오셨어요? 동서, 여기 있었어? 나 이 근처에서 근무하잖아. 아, 그러시구나. 어디 근무하세요? 하긴, 형님 어릴 적부터 공부는 정말 잘하셨잖아요. 인사해. 여기 우리 형님이셔. 어머,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결혼하신 분이시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이 나랑 같은 학교 선배님이시거든. 거기다가 그때 우리 집 옥탑방에 사셔가지고 내가 잘 알지. 그때 진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형님이 정말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다들 아까워하셨거든. 그렇죠, 형님? 아, 그렇지 뭐.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말을 해? 동서 매번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상하네. 그럼 좋은 시간 보내. 에이, 형님. 옛날 일인데 그렇게 얼굴 굳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형님 그때 공부를 잘하셔서 망정이지. 공부 못하셨으면 저희 아주버님 못 만나셨을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서 팔자도 삐고 예전에는 정말 가난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주버님 덕에 탄탄대로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나는 그래도 공부라도 잘해서 인물 좋고 성품 좋은 남편 만나 아주 행복하지. 근데 동서는 서방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나 봐. 서방님이 한 번을 살갑게 대해주는 걸 못 봐서 안타깝더라고. 네? 뭐라고요? 아니, 우리 부부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제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건데 기분 나쁘셨어요? 기분 나쁘셨나 보다. 동서,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 않나? 자리 좀 봐가면서 말을 해. 그렇죠?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구워 삶으신 거예요? 그거나 좀 알려줘봐요. 저는 아무리 해가도 시부모님이 싫어하셨는데 형님은 단박에 사로잡으셨잖아요. 그 비법 알려주시면 안 돼요? 가난한 집에 집불도 없이 시집와서 이렇게 살뜰하게 이쁨 받는 게 부러워서 그러죠. 뭐? 동서, 말 다 했어? 농담이에요, 형님. 아이고, 하느니 무섭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는 그럼 공부를 못해서 지금 이 꼴이라는 거야? 형님,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 내가 동서보다는 풍족하지 못했어도 사랑받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사실 계속되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동서와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자신이 결혼을 할 때는 반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불편하지 않게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을 자제하였지만 조만간 동서에게 확실히 말을 할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댁에 식사를 가게 된 날 사건은 발생하게 되었어요. 130평의 청담동 시댁 식사를 가던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식사 준비를 하던 와중에 동서는 저에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아, 형님도 오셨네요? 동서, 가족 행사인데 와야지. 내가 형님인데 참석해야지. 가족 행사? 야,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웃음니? 옥탑방 출신 형님은 여기 안 어울려. 그러니까 대충 참석했다 싶으면 집에 가. 네가 참석할 자리 아니니까. 뭐? 이게 진짜 미쳤나?
말귀 못 알아들어? 여기는 옥탑방 출신이 끼어들 곳 아니라고. 옥탑방 출신? 내가 옥탑방 출신이란 거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야? 진짜 어리네. 뭐요? 아니, 그럼 출신이 그따구인데 제가 형님을 형님 대접할 필요가 있나요? 글쎄, 출신으로 형님 대접한다는 말은 나도 못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자기보다 빠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서는 저에게 옥탑방 출신 형님은 끼어들 곳이 아니라며 속삭였어요. 문제는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듣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화가 난 얼굴로 소리를 지르고 제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나오고 난 후에 저에게 많은 사과를 했어요. 당신 미안해. 내가 저 꼴을 안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빠, 괜찮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아니야.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날 이후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한 복수는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바로 남편 명의로 된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동서 식구들을 모두 내쫓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전화가 계속해서 울려 받아보니 동서더라고요. 형님, 제발 아주버님 좀 말려주세요. 나한테 저번에 그 꼴을 보이더니 전화를 해? 그리고 남편이 왜? 아휴, 저희 가족들 다 내쫓으려고 해요. 제발 말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내쫓으려고 하다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냥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동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무리해서 자금들을 끌어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서 친정사업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하나 있던 집을 담보로 받았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집에서 내쫓기게 되었다고 했어요.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집에서도 내쫓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남편은 자신의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이 마침 비어 있어 동서 가족들이 모두 그곳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형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질투가 나서 그랬나 봐요. 제발 다른 것보다 집에서 나가지 않게만 해주세요. 우선 남편과 얘기해 볼게. 제발요, 형님. 제가 저번에 말했던 건 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저희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아주버님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시고 안 나가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전화도 아무것도 연락을 안 받으세요.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동서, 근데 이걸 나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지 않나? 네? 형님, 이게 너무한 처사 아니면 뭔가요? 아니, 동서는 나를 동네 동생만도 못하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굳이 그래야 하나 싶어서. 솔직히 나보다 먼저 가족이 되었는데 알아서 잘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내 도움이 필요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너무 버거워서 그래요. 남편은 그날 이후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생명과도 마찬가지인 저를 그렇게나 무시를 하다니 더더욱 참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동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선의 동생 내외 아이들까지 모두 8명이서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퇴거 통보는 더욱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남편도 고민이 많았지만 자신이 도와줬을 때의 상황이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남편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여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결심하면서 다짐한 건 누구보다 당신을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한다면 나는 그 뒤를 죽을 각오로 따라가서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당신의 과거는 당신이 우울했던 이유이기도 해서 그 과거를 다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알아, 오빠. 당신이 정말 날 생각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마워. 당신의 마음 모두 이해해. 나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똑같이 하고 싶진 않아. 그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동서 행동에 나도 정말 화가 많이 났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저도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걱정을 들은 남편은 동서의 식구들을 모두 내쫓아버리는 대신 건물에 있던 반지하로 모두 이사를 보냈습니다. 동서의 식구들은 그 건물에 2, 3층에 나눠 거주를 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죠. 그것으로 끝이 날 줄 알았던 남편은 건물 명의를 저에게 바꿔주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당신한테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 꼭 받아줘. 뭐? 내가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 건물 가지고 있는 거 당신 명의로 해야 되겠어. 그리고 거기 건물은 당신이 이제 관리를 해. 나는 이제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갑자기? 아니야.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괜찮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안 그래도 당신한테 뭔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딱 괜찮을 것 같아. 남편은 그 건물을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동서의 귀에 들어가자 동서는 정말 황당하다면서 따지기도 했어요. 이 건물 주인이 형님이라고요? 왜?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동서,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동서가 했던 말은 나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었지. 그래도 제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형님. 그렇게 제가 사과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숨통 조이려고 명예까지 바꾸신 거냐고요? 동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 배경 숨기면서 살아본 적 없어. 이미 연애할 때도 남편은 다 알고 있었고 거기다가 내 배경 때문에 이미 여러 번 결혼을 거절했는데 시부모님까지 찾아오셔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셨다고. 내가 숨긴 게 아니란 거야. 이미 나는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도 동서가 자꾸만 걸고 넘어지니 이건 고의적이라는 것밖엔 생각이 들지 않겠어? 숨기지 않으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옥탑방에서 살았던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서,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꺼낸 말 맞아?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꺼낸 얘기 맞냐고. 거기에 확신할 수 있어? 아마 그렇지 못하니까 남편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닐까?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놓고서는. 속여? 동서, 진짜 뻔뻔하네. 지금까지 누구보다 속여왔던 건 동서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한 거 그거 동서 아니냐고. 정 원하면 동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동서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누가 봐도 저를 무시하려고 했던 얘기였기 때문이니까요. 그 이후로 동서는 한 번도 저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언행이 결국에는 온 가족들을 반지하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시집 올 때 반대를 받았던 동서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서에게 미움을 받을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면서 동서의 태도는 확 달라졌답니다. 어떻게든 저와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눈치고요. 그 후로도 남편과는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연애 때 서로 의지를 하면서 지냈던 것처럼 결혼을 하고서도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